새벽 5시 반 여수의 바닷가는 아직 어둠에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정옥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68세의 나이에도 꿋꿋한 걸음으로 바닷길을 걷는 정옥의 손에는 남편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가 들려 있었다. 여보, 오늘도 왔어. 바람이 좀 차네. 정옥은 평소처럼 방파제 끝에 서서 남편의 사진을 바다 쪽으로 향하게 했다. 10년 전 그 무서운 태풍날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진 남편. 그때부터 정옥은 매일 이 자리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 도연이는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서윤이도 애 키우느라 바쁘긴 하지만 나름 잘해주고 있어. 소연이는 벌써 10살이야. 할머니 닮아서 고집이 세긴 한데 그래도 착하지. 바람이 불어와 정옥의 회색빛 머리칼을 흩뜨렸다. 평생 바닷가에서 살아온 여인의 얼굴에는 소금기와 햇볕이 새긴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리고 여보, 나 이제 건물 임대 수익으로 손자 대학까지 책임질 수 있어. 평생 횟집 하면서 번 돈으로 산 그 건물 말이야. 월세로 매달 200만 원씩 들어와. 우리가 그렇게 악착같이 벌어놓은 돈이 이제야 쓸모가 생겼네.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동이 틀 시간이었다. 정옥은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집에 들어서자 부엌에서 며느리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또 나가셨다가 오시는 거예요. 아침 준비는 언제 하실 거예요? 38세의 서윤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겉으로는 존댓말을 쓰지만 그 속에 담긴 짜증과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정옥은 앞치마를 두르며 대답했다. 미안해, 서윤아. 금방 할게. 도연이는 일어났니? 아빠는 벌써 씻고 있어요. 소연이도 곧 일어날 거고요. 근데 어머니, 요즘 아침마다 나가시는 거 좀 그만하시면 안 돼요. 집안일도 많은데. 정옥의 손이 잠시 멈췄다. 10년 동안 매일 빠뜨리지 않고 다녔던 그 소중한 시간을 집안일보다 뒤로 미루라는 말이었다. 하지만 정옥은 참았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조금 양보하는 것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알았어. 앞으로는 집안일 다 끝내고 나갈게. 42세의 아들 도연이 면도를 마치고 나왔다. 공무원다운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곤란해하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엄마, 아침 식사 준비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일찍 나가야 해서요. 응, 도연아. 밥 많이 먹고 가거라. 이때 10살 손녀 소연이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사진 가져오라고 했는데 할머니도 같이 나올 거죠? 소연의 밝은 목소리에 정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사람은 소연뿐이었다. 그럼 우리 소연이가 원한다면 할머니도 나가지. 하지만 서윤이 즉시 끼어들었다. 소연아, 학교 가족 사진은 엄마, 아빠, 소연이만 찍는 거야. 할머니는? 글쎄. 정옥의 얼굴이 순간 굳었지만 소연이가 항의했다. 왜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인데요. 아이고, 소연아. 할머니는 괜찮다. 너희들끼리 예쁘게 찍어. 아침 식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정옥이 직접 끓인 미역국과 정성스럽게 구운 생선, 정갈하게 담은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차가웠다. 어머니, 이 생선 너무 짜지 않아요? 요즘은 저염식이 좋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미역국도. 소연이 건강을 생각하면 좀 더 담백하게 끓이셔야죠. 아, 그래? 내가 너무 예전 방식으로 했나 보네. 다음엔 좀 더 싱겁게 할게. 그리고 어머니, 우리 가족은 다 현대식으로 살아야 해요. 옛날 음식 만드는 방식은 이제 좀 시대에 안 맞잖아요. 도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여보, 엄마가 정성껏 해주신 건데.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만 들어요. 저도 소연이 엄마로서 할 말은 있다고요. 정욱은 묵묵히 밥을 먹었다. 평생 바닷가에서 손님들 입맛에 맞춰 음식을 해온 자신이 정작 자신의 집에서는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는 것이 옳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식사를 마친 도연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엄마, 그 건물 임대료 이번 달에도 잘 들어왔죠? 관리는 잘 되고 있고요. 응, 걱정 마라. 임차인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 월세도 꼬박꼬박 들어와. 서윤이 갑자기 관심을 보였다. 어머니, 그 건물 매달 얼마씩 나와요? 200만 원 정도 돼. 임차인이 5팀이니까. 도연과 서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정옥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들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와, 그럼 1년에 2,400만 원이네요. 대단해요, 어머니. 서윤의 말투가 갑자기 달라졌다. 평소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였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니까. 이제는 우리 소연이 교육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놓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혹시 그 건물 관리 같은 거 힘드시지 않아요? 아직은 괜찮아. 몸이 건강하니까. 도연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다. 엄마, 그래도 나이를 생각해서 무리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정욱은 아들의 말에 고마움을 느꼈다. 적어도 아들만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연이가 학교 가방을 메면서 정욱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숙제 도와주실 거죠? 그럼 우리 소연이 숙제는 할머니가 최고지. 서윤이 즉시 끼어들었다. 소연아, 할머니는 요즘 교육 방식을 잘 모르셔.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할머니가 더 잘 가르쳐 주는데요. 소연아, 엄마 말이 맞다. 할머니는 옛날 방식만 아시니까. 정옥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옛날 방식만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표정만은 태연하게 유지했다. 맞다, 소연아. 할머니보다는 엄마한테 배우는 게 나을 거야.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정옥은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느리는 자신을 하인 취급하고 아들은 아내 편에서 중재할 뿐 손녀조차도 자신에게서 멀어지라고 종용받고 있었다. 하지만 정옥은 이런 생각을 곧 떨쳐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참아야지. 점심때쯤 정옥은 건물 관리를 위해 시내로 나갔다. 5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이었지만 정옥에게는 평생의 자랑이었다. 남편과 함께 횟집을 운영하며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산 소중한 자산이었다. 1층 카페 사장이 정옥을 반갑게 맞았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셨네요. 응, 혹시 불편한 거 없지? 네, 전혀요. 사장님이 너무 잘 봐주셔서 저희도 장사하기 좋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정옥은 뿌듯했다. 적어도 여기서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였다. 임차인들은 모두 정옥을 존경했고 정옥도 그들을 가족처럼 챙겼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정옥은 또다시 저녁 준비에 분주했다. 서윤과 도연이 거실에서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화 내용은 듣지 못했다. 만약 정옥이 그 대화를 들었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여보, 어머니 건물 임대료가 매달 200만 원이라고 하던데. 응, 그러게.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우리도 이제 소연이 교육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하지만 정옥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한 채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다. 오늘도 가족들이 건강하게 식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하루였다. 며칠 후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서둘렀다. 서윤의 핀잔을 듣지 않으려면 바닷가 산책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더 일찍 일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정옥은 후자를 택했다. 새벽 5시 정옥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남편과의 대화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바닷가에 도착해서야 정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여보, 요즘 집에서 좀 힘들어. 서윤이가. 뭐 별거 아니야. 그냥 며느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정옥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10년 전 남편이 죽고 난 후 정옥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혼자 사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니 서윤이 이미 부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그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침에 할 일이 많다고요. 미안해, 서윤아. 앞으로는 정말 집안일 먼저 하고 나갈게. 그게 아니라 아예 나가지 마세요. 어머니 나이에 새벽에 나가시는 게 보기도 안 좋고 혹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정옥은 할 말을 잃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외출이 불편해서 하는 말인지 구분이 안 됐다. 알겠어. 생각해 볼게. 아침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였다. 오늘 정옥이 준비한 메뉴는 북어국에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었다. 평생 요리를 해온 정옥의 솜씨답게 색깔도 곱고 맛도 좋았다. 하지만 서윤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다. 어머니, 이 북어국 너무 진하지 않아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맑은 국물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래? 그럼 다음에는 더 맑게 끓여볼게. 그리고 이 생선도. 기름이 너무 많아요. 소연이가 기름진 음식 먹으면 속이 안 좋다고 하던데. 소연이가 항의했다. 엄마, 저 할머니 음식 좋아해요. 맛있어요. 소연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건강한 음식이 뭔지.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아, 그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줘. 어머니는 옛날 방식만 아시잖아요. 이제는 영양 균형을 생각해서 요리해야 하고 저지방으로 해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하시는 음식들은 요즘 사람들 입맛에 안 맞아요. 도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여보, 엄마가 평생 요리하신 분인데 당신은 맨날 그래요. 저도 이 집 며느리로서 할 말은 있어요. 소연이 건강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옥은 젓가락을 놓았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다. 평생 자신 있어 했던 요리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알았어. 앞으로는 서윤이가 요리하는 거 어때? 나는 다른 집안일만 하고. 아,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되 좀 더 현대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도연과 소연이 각각 출근과 등교 준비를 했다. 평소에는 정옥이 소연이의 준비물을 챙겨주었지만 오늘은 서윤이 먼저 나섰다. 소연아, 엄마가 가방 챙겨줄게. 할머니는 요즘 깜빡깜빡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더 꼼꼼해요. 소연아, 엄마 말 들어.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옥은 이 대화를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나이가 있다는 말이 마치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뜻으로 들렸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정옥은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삼켰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은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점심때 정옥은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다. 오랫동안 단골로 지낸 채소가게 할머니 오분자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이고, 정옥이 왔네. 요즘 어때?
며느리하고는 잘 지내고? 응, 뭐 잘 지내지. 별일 없어. 하지만 분자는 정옥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터득한 노인의 직감이었다. 정옥아, 너 뭔가 힘든 일 있지? 얼굴이 어둡다. 아니야, 분자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속상한 일 있을 때 나오는 표정이야. 나한테 얘기해봐. 정옥은 잠시 망설였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요즘 집에서 좀 그래. 서윤이가 내가 하는 거마다 틀렸다고 하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아이고 그 자식이. 평생 고생한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분자야. 서윤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야. 나도 나이가 들면서 깜박깜박할 때가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과는 다를 수도 있고. 정호가 너는 정말 착해서 탈이야.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냐. 오분자의 말에 정욱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사실 자신도 서윤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서로 이해하고 참아야지. 정호가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하면 안 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온 정욱은 오후 내내 집안일을 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다.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보람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저 해야 할 일로만 느껴졌다. 저녁 무렵 서윤이 소연이와 함께 돌아왔다. 어머니 저녁 준비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근데 오늘은 뭐 하셨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했지. 별다른 거 없어.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어머니는 집만 지키시면 되겠네요. 밖에 나가실 일은 딱히 없으시고. 정옥은 서윤의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다. 집만 지키시면 된다는 말이 마치 자신을 집안에 가둬두겠다는 말처럼 들렸다. 서윤아, 나도 가끔은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물론이죠. 하지만 어머니 나이에는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집에서 편안히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도연이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엄마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별일 없었어. 그런데 엄마 요즘 건물 관리는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아직은 괜찮아. 임차인들도 좋은 사람들이고. 서윤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 건물 관리하시느라 너무 힘드시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으시고. 아니야, 아직은 할만해. 하지만 만약에 어머니께서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건물 계단도 가파르고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하고. 도연도 동조했다. 맞아요, 엄마. 안전이 중요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서윤과 도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중에 상의해보죠. 일단은 조심하시고요. 저녁 식사 시간 정옥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에 가족들이 둘러앉았다. 오늘은 서윤의 지적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담백하게 요리했지만 서윤은 또 다른 지적을 했다. 어머니 이 나물 무침. 간이 좀 안 맞네요. 너무 심심해요. 아, 지난번에 짜다고 해서 덜 넣었는데. 적당히 간을 맞춰야죠. 너무 싱거우면 맛이 없어요. 정욱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짜면 짜다고 하고 싱거우면 싱겁다고 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요리해야 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서윤아,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줄래? 내가 배워볼게. 어머니께서 하시는 게 맞죠. 제가 어떻게. 다만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해요. 소연이가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소연아, 너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건강한 음식이 뭔지. 서윤은 계속해서 소연이와 정옥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다. 마치 정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소연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정욱에게 왔다. 하지만 서윤이 즉시 막았다. 소연아, 엄마가 도와줄게. 할머니는 요즘 교육 방식을 잘 모르시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다르게 가르쳐 주시면 소연이만 헷갈려. 하지만 할머니가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데요. 소연아, 엄마 말 들어. 할머니는 이제 푹 쉬셔야 해. 정옥은 가슴이 막막했다. 손녀와의 소중한 시간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다. 소연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엄마를 따라갔고 정옥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언제부터인가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느리에게는 무능한 시어머니 취급을 받고 아들은 늘 아내 편만 들고 손녀마저도 자신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정옥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건물 관리를 나섰다. 요즘 집에 있으면 서윤의 핀잔만 들어서 되도록 바깥에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했다. 건물 1층 카페에서 의자를 새로 들여놓는다고 해서 정옥은 직접 도와주기로 했다. 68세의 나이에도 아직은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정옥이었다. 사장님, 저희가 할게요. 무거워요. 괜찮아, 이 정도는 문제 없어.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의자가 훨씬 무겁다는 것이었다. 정옥은 무리해서 의자를 들어 올리려 했고 그 순간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아! 정옥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허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카페 사장이 급히 달려와서 정옥을 부축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만 있으면. 하지만 정옥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카페 사장은 급히 119에 신고했고 정옥은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도착해서 MRI 검사를 받은 정옥. 의사의 진단은 심각했다. 디스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시 수술을 받으셔야겠어요. 수술이요? 네, 그리고 수술 후에도 최소 3개월은 무거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정옥은 막막했다. 건물 관리를 할 수 없다면 임차인들에게 미안하고 무엇보다 가족들한테 또 부담이 될 것 같았다. 병원에서 집으로 연락했을 때 도연이 먼저 전화를 받았다. 네? 엄마가 응급실에 계시다고요? 지금 가겠습니다. 도연이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지만 그의 첫 번째 질문은 정옥의 안부가 아니었다. 엄마 어떻게 다치신 거예요? 건물에서요? 응, 의자 옮기다가. 엄마 임대료는 어떻게 받아요? 관리는 누가 해요? 정옥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자신의 건강 상태보다 돈 걱정을 먼저 하는 아들을 보니 서운함과 실망감이 동시에 몰려왔다. 도연아, 엄마 걱정은 안 되니? 돈 걱정부터 해? 아, 그게 아니라. 당연히 엄마가 제일 걱정되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때 서윤이도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더욱 차가웠다. 어머니, 그러니까 나이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무거운 거 왜 혼자 드세요? 미안해, 서윤아.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이러시면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서윤아, 그렇게 말하면. 그럼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저는 소연이 학교 행사 때문에 바쁘다고요. 그리고 건물 관리는 누가 해요? 정옥은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이 다쳐서 고생하고 있는데 걱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편하다는 투로 말하는 며느리를 보니 서러웠다. 의사가 와서 수술 일정을 설명했다.
내일 오전에 수술 예정이고 입원 기간은 일주일 정도입니다. 도연이 의사에게 물었다. 그럼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려요? 최소 3개월은 무거운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완전히 회복되려면 6개월 정도 보셔야 합니다. 서윤이 도연에게 속삭였다. 6개월이나.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정옥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런 반응을 받는 것이 너무 서러웠다. 도연아, 서윤아.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엄마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날 밤 정옥은 병실에서 혼자 수술을 기다렸다. 가족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병실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옆 병실에서는 온 가족이 환자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자식들이 교대로 간병하고 손자들까지 와서 할머니를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니 부러웠다. 나도 저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정옥은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여겼지만 어쩔 수 없이 서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때 시장에서 같이 일했던 오분자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왔다. 아이고 정옥아. 소식 듣고 깜짝 놀랐다. 괜찮아. 분자야 고마워. 어떻게 알았어? 카페 사장이 시장에 와서 얘기하더라고. 정말 걱정 많이 했어. 분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족보다 이웃이 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현실이 서글펐다. 분자야 나. 요즘 정말 힘들어. 왜? 수술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집에서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 분자는 정옥의 손을 꽉 잡았다. 정옥아 무슨 소리야? 너처럼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해? 서윤이는 내가 하는 거마다 틀렸다고 하고 도연이는 아내 편만 들고 심지어 소연이까지도 나한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해. 아이고 그 못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그래? 분자의 분노에 정옥은 오히려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적어도 자신의 편에서 화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다. 분자야 근데 나도 틀린 게 있을 수 있잖아. 나이 들면서 꼼꼼하지 못할 수도 있고. 정옥아 내가 평생 남만 위해 살았지?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해. 언제까지 남의 눈치만 보고 살 거야? 분자의 말이 정옥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희생만 해야 하는 건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가족이지. 분자가 돌아간 후 정옥은 혼자 생각에 잠겼다. 정말로 자신이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던 것일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수술을 앞두고도 가족들의 관심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엄마 수술 잘 받으시고요. 건물 임차인들한테는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당분간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또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정옥은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 과연 자신은 지금까지 올바른 삶을 살아온 것일까? 아니면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것일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속에는 변화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수술 후 사흘째 정옥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허리의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히려 더 깊어져 가는 느낌이었다. 가족들의 면회는 형식적이었다. 도연은 하루에 한 번씩 들렀지만 대부분 건물 관리 이야기만 했고 서윤은 아예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소연이만이 학교 끝나고 와서 할머니 곁에 앉아 있어 주었지만 그마저도 서윤이 데려가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할머니 빨리 나와서 집에 오세요. 그럼 우리 소연이가 기다리니까 할머니가 빨리 나을게. 하지만 소연이가 돌아간 후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정옥은 옆 침대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부러웠다.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였는데 자식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고 손자 손녀들까지 매일 와서 할머니를 위로해 주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빨리 나으세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정옥은 자신의 처지를 더욱 절감했다. 똑같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걸까? 네 번째 날 저녁 오분자가 또 찾아왔다. 이번에는 정옥이 좋아하는 호두과자를 가져왔다. 정옥아, 어때? 많이 나아졌어? 응, 몸은 괜찮아졌는데 마음이 힘들어. 왜? 또 무슨 일 있었어? 정옥은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분자에게 털어놓았다. 가족들이 자신의 건강보다 돈 걱정을 먼저 했다는 것, 며느리가 불편하다는 투로 말했다는 것, 아들조차 아내 편만 든다는 것. 아이고, 그 자식들이 정말 못된 것들이네. 분자야, 근데 나도 이해는 돼. 내가 이러면 집안일도 못하고 건물 관리도 못하니까. 정우가, 너는 정말 너무 착해서 문제야. 평생 너를 위해 헌신한 가족이 내가 아프면 걱정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오히려 너를 부담스러워한다고? 분자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자신도 속으로는 서운했지만 그런 감정을 갖는 것 자체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분자야, 근데 가족이니까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닐까? 정우가, 양보는 서로 하는 거야. 너만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건 양보가 아니라 희생이야. 그것도 억지로 당하는 희생이고. 분자는 정욱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정욱아, 너 이제 68살이야. 아직도 10년, 20년 더 살아야 해. 그런데 지금처럼 살면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겠어? 행복. 나는 가족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아니야, 정욱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진짜 행복할 수 없어. 지금 너희 가족 봐. 서로 눈치 보고 갈등만 있지 않아? 분자의 말이 정욱의 가슴에 와닿았다. 사실 요즘 집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서유는 늘 짜증이 나 있고 도연은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소연이마저도 눈치를 보며 지내고 있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분자야? 정우가,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봐. 하지만 가족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 68년 동안 남만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돼도 되는 거야. 그날 밤 정욱은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다. 분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도 된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정욱에게는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삶에 대한 간절한 갈망도 있었다. 5번째 날 도연이 면회를 왔다. 하지만 역시나 첫 마디는 건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였다. 엄마, 2층 임차인이 전화했는데 화장실 물이 안 나온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수리업체 불러달라고 해. 그리고 임대료도 곧 받아야 하는데 엄마가 못 받으시니까 저희가 대신 받을까요? 정옥은 잠시 망설였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라고 했을 텐데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다. 도연아, 내가 퇴원하고 나서 하지 뭐. 하지만 엄마가 당분간 무거운 일 못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자. 도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엄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고마워, 도연아. 하지만 아직은 괜찮아. 사실 정욱도 건물 관리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하지만 분자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뭔가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혹시 자신이 없는 동안 가족들이 자신의 재산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엄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마 혼자 건물 관리하시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도연아, 그건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정옥은 아들의 말에 의구심이 들었다. 전문 관리업체에 맡기면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자신이 직접 관리할 때보다 임차인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것이다. 아니야, 도연아. 내가 직접 하는 게 좋아. 엄마. 도연아, 너 혹시 엄마가 관리 못할 거라고 생각해? 도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게 아니라 안전이 걱정돼서요. 정옥은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다. 정말로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옥은 혼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분자의 말처럼 정말로 자신이 너무 순진하게 살아온 것일까? 가족들을 믿고 의지했는데 혹시 그들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정옥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었다.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다. 정옥은 허리 보호대를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무거운 것을 들 수는 없었지만 간단한 집안일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다. 서유는 정옥이 느리게 일한다며 짜증을 냈고 도연은 계속해서 건물 관리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어머니,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으셨잖아요. 괜찮아, 서유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보기에 안쓰럽다고요. 차라리 제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게. 정옥은 서윤의 도움을 정중히 거절했다. 분자의 말을 들은 후부터는 가족들의 행동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었다. 정말로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화요일 오후 정옥은 건물 관리를 위해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서윤이 막았다. 어머니, 오늘은 안 돼요. 비도 오고 어머니 몸 상태도 좋지 않으시고. 비는 우산 쓰면 되고 몸도 괜찮아. 어머니, 정말 고집 부리지 마세요. 혹시라도 또 다치시면 어떡해요. 결국 정옥은 집에 있기로 했다. 하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낮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거실에서 도연과 서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무심코 넘기려 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정옥은 귀를 기울였다. 여보, 어머니 상태 보니까 이제 정말 힘들어 보여. 맞아. 건물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고 집안일도 예전만 못하시고. 그런데 무작정 혼자 하시겠다고 고집 부리시니까. 정말 걱정돼. 정옥은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 같긴 한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에 들리는 대화는 정옥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여보,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 정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요양원이라니. 요양원이요? 갑자기 왜요? 당신도 봤잖아. 어머니 혼자서는 일상생활도 힘들어 하시는데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집은 우리거나 다름없잖아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정옥은 충격에 몸이 떨렸다. 며느리가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집이 우리거나 다름없다는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여보 명의만 우리한테 바꾸면 건물 임대료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요. 어머니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시잖아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여보, 그래도 엄마 재산인데. 당신 너무 착해요.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냥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가 지금 상태로 계속 계시면 우리가 돌봐야 할 일만 늘어나요. 소연이 교육도 신경 써야 하고 우리 생활도 있는데. 맞긴 하지만 여보, 이미 변호사한테 상담받았어요. 후견인 신청하면 쉽게 해결된대요. 정옥은 숨이 막혔다. 후견인 신청이라니.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았다는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후견인 신청요? 네,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 금방 승인돼요. 그러면 재산 관리를 합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치매가 아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보면. 그리고 변호사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옥은 온몸이 떨렸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럼 언제 진행할 거예요? 빠를수록 좋죠. 어머니가 더 의심하기 전에. 알겠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서류 준비하죠. 정옥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가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것도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옥은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 그제서야 정옥은 분자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너무 순진했고 가족들의 진짜 속마음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정옥은 침착해지려고 노력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말로 요양원에 보내질 수도 있어. 정옥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더 이상 순순히 당할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정옥은 가족들을 다른 눈으로 바라봤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대화하는 도연과 서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았다.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서윤이 정중하게 물었다. 괜찮아. 정옥은 짧게 대답했다. 그런데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혹시 어지럽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도연이 물었다. 정옥은 아들의 질문에 소름이 돋았다. 혹시 치매 증상을 유도하려는 것인가? 아니, 멀쩡해.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에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서윤이 제안했다. 정밀 검사는 왜? 그냥 건강 체크요. 요즘 어르신들 치매 검사도 받으시더라고요. 정욱은 서윤의 말에 더욱 확신했다. 이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나는 필요 없어. 어머니, 그래도 필요 없다고 했어. 정욱이 목소리를 높였다. 가족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평소 순한 정욱이 이렇게 강하게 반응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왜 화내세요?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소연아. 할머니가 화낸 게 아니야.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했다.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 내일 당장 분자를 만나서 상의하고 변호사도 찾아봐야 했다. 68년 동안 남을 위해서만 살았던 정옥이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집을 나섰다. 가족들이 깨기 전에 분자를 만나야 했다. 시장 근처 분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분자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고 정우가.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분자야, 급한 일이 있어. 어제 큰일을 알아버렸어. 정옥은 어제 들은 충격적인 대화를 분자에게 모두 털어놓았다. 요양원 이야기, 재산 넘기는 이야기, 후견인 신청 이야기까지. 분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뭐라고? 그 못된 것들이 그런 짓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 내 귀로 직접 들었어.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다고 하더라. 아이고 정우가. 이거 큰일이야. 당장 대응해야 해. 그래서 분짜 너한테 온 거야.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분짜는 정욱의 손을 꽉 잡았다. 정우가 이제는 정말로 내가 나서야 해. 가만히 있으면 진짜로 당할 거야. 하지만 가족인데. 어떻게 싸워? 정우가 저들이 먼저 너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내 재산만 노리고 있는 거야. 분짜의 말이 맞았다. 정욱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일단 변호사부터 만나자.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착하고 실력도 좋은 사람이야. 2시간 후 정욱과 분자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김선영은 정욱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다. 어르신,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후견인 신청이 승인되면 재산관리권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신탁 등록하세요. 그러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신탁 등록요? 네, 본인이 직접 관리하되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팔거나 명의를 바꿀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선영 변호사는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은행 계좌도 보호 신청을 하세요. 혹시라도 후견인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연락드릴 테니 반박 자료를 준비해 두시고요. 반박 자료요? 네,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입니다. 건강검진 결과, 증인 진술 등. 정욱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든든해졌다. 적어도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런데 변호사님, 혹시 그들이 하는 대화를 녹음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정욱과 분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정우가 일단 오늘 당장 부동산 등기소 가서 신탁 등록하자. 그리고 은행도 가야 하고. 맞아. 그리고 녹음기도 하나 사자. 2 사람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부동산 신탁 등록을 마치고 은행에서 계좌 보호 신청을 했으며 작은 녹음기도 구입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정욱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적어도 자신의 재산을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은 만들어 놓았다.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서윤이 물었다. 응, 병원 갔다가 시장도 보고.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정욱은 서윤의 관심이 진짜인지 의심스러웠다. 혹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는 것인가?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정상이래. 서윤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마 치매 진단을 기대했을 것이다. 저녁 식사 시간, 정욱은 녹음기를 가방에 숨겨놓고 가족들과 대화했다. 혹시라도 중요한 말을 할지 모르니까. 어머니, 요즘 건물 관리는 어떠세요? 도연이 물었다. 괜찮아. 임차인들도 협조적이고. 하지만 혼자 하시기에는 힘드시잖아요. 아직은 할만해.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머니 보시니까 예전만 못하신 것 같아요. 서윤이 끼어들었다. 뭐가? 깜빡하시는 것도 많고 판단력도 좀. 정욱은 가슴이 뛰었다. 시작되었다. 나는 멀쩡한데? 어머니, 본인은 모르실 수 있어요.
나이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도연도 거들었다. 맞아요, 엄마. 정말 걱정돼요. 전문의한테 한번 보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요 없어. 어머니 왜 그렇게 거부하세요? 뭔가 숨기는 게 있으신 건 아니죠? 서윤이 날카롭게 물었다. 정옥은 이 대화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숨길 게 뭐가 있어? 나는 정정해. 어머니, 그런데 요즘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적 없어. 어머니,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하셨는데요. 정옥은 화가 났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다니. 서윤아, 내가 거짓말하고 있잖아. 어머니,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너희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 도연과 서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 거, 내 재산 빼앗으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서윤이 발끈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 너희 대화 다 들었어. 후견인 신청하고 명예 바꾸고 변호사와 상담받은 것까지. 도연과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발각된 것이다.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서윤이 급히 변명했다.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어머니를 걱정해서. 걱정? 내 재산을 노리면서 걱정이라고? 정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수연이가 놀라서 나왔다. 할머니 왜 화내세요? 소연아, 괜찮다. 할머니가 잠깐 화난 거야.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다. 서로의 속마음이 다 드러난 상황이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시도했다. 엄마, 정말 오해해요. 저희는 엄마를 사랑해요. 사랑? 내 돈을 사랑하는 거지.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했다. 드디어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여수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정옥은 아침부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며칠 전 폭발적인 대화 이후 집 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도연과 서윤은 정옥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소연이만 할머니를 걱정하며 곁에 머물렀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고마워, 소연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너는 학교 갈 준비해. 소연이가 학교에 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욱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도연과 서윤은 방에서 속삭이며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점심 무렵 서윤이 방에서 나와 정욱에게 다가왔다.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한 표정이었다.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도연도 함께 나왔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어머니,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이제 정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서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이미 절차는 다 밟아놨어요. 정옥의 혈압이 치솟았다. 뭐라고? 어머니, 최근 몇 달 동안 봤는데 혼자 생활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안 가. 어머니, 선택권이 없어요. 도연이 말했다. 이미 후견인 신청도 접수했어요. 정옥은 온몸이 떨렸다. 결국 그들이 계획했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너희가 감히. 어머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이 들어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소리를 안 질러? 내 재산을 빼앗으면서 소리를 안 질러? 재산 빼앗는 게 아니라 관리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정옥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다.
너희 대화 다 녹음해뒀어. 증거도 다 있어. 도연과 서윤이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저희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위해서? 내가 언제 도움을 달라고 했어? 서윤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혼자 살기에는 무리예요. 나는 멀쩡해. 그럼 왜 자꾸 깜박깜박 하세요? 왜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언제 내가 그랬어? 어머니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같은 이야기를. 거짓말하지 마. 정욱이 소리를 지르자 서윤도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 내 재산을 지키려는 게 고집이야. 재산 하시는데 그거 다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결국 서윤이 본심을 드러냈다. 정욱은 녹음기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 결국 그거였구나. 내 돈이 목적이었어. 도연이 급히 말렸다. 여보,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뭐가 잘못됐어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 재산 어차피 우리 거예요. 서윤아,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관리 못하시니까 저희가 대신 하겠다는 거죠. 관리? 명의를 너희 이름으로 바꾸는 게 관리야. 서윤이 화를 냈다. 어머니 이제 정말 가세요. 짐도 이미 쌌어요. 정욱은 방을 보니 정말로 자신의 짐이 정리되어 있었다. 언제 내 짐을? 오늘 아침에 했어요.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정욱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너희가 감히 내 방을 뒤져? 어머니 방이 아니라 저희 집 방이에요. 서윤이 차갑게 말했다. 뭐라고? 집 명의도 이미 바뀌었어요.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법적으로 무효예요. 정욱은 경악했다. 치매 진단을 언제 받았어? 어머니께서 기억 못 하시는군요. 역시 치매가 맞나 봐요. 도연도 거들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법적인 절차를 밟은 거예요. 정욱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치밀한 계획에 당했는지를. 너희가 의사와 짜고 거짓 진단서를 받았구나. 거짓이 아니에요. 어머니 상태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진단이에요. 정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무시하고 하인 취급하고 내 손녀를 내게서 떼어놓으려고 했던 이유가 다 이거였구나.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감정적? 내 평생 재산을 도둑맞는데 감정적이면 안 돼? 서윤이 시계를 보았다. 어머니 시간이 늦었어요. 요양원 차가 곧 와요. 차? 네, 이미 연락해놨어요. 5분 후에 도착해요. 정욱은 절망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너희가 이럴 수 있어?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이때 현관문 앞에서 차 소리가 났다. 서윤이 문 쪽을 보며 말했다. 왔네요. 어머니 가실 준비하세요. 하지만 정욱은 미소를 지었다. 서윤아, 도연아. 너희가 놓친 게 하나 있어. 뭐요? 나도 변호사와 상의했어. 그리고 모든 재산을 이미 보호 조치해놨어. 도연과 서윤의 얼굴이 변했다. 뭐라고요? 부동산 신탁 등록, 은행 계좌 보호 신청 다 해놨어. 너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서윤이 당황했다. 그럴 리가. 어머니가 언제. 그리고 너희 대화도 다 녹음했어. 이게 법정에 가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도연이 급했다. 엄마 그런 거 소용없어요. 후견인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 안 돼. 내가 정상이라는 증거도 다 준비했어.
이때 현관문이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요양원 차가 아니라 김선영 변호사와 경찰이었다. 이정욱 어르신 신고받고 왔습니다. 도연과 서윤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신고요? 뭘 신고했다는 거예요? 김선영 변호사가 말했다. 사기 및 재산 편취 시도로 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허위 진단서 작성 교사죄도 추가되겠네요. 허위 진단서? 네, 치매 진단서 받으시려고 의사에게 돈 주신 거 다 확인했습니다. 서윤이 변명했다.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서. 녹음 파일 다 들었습니다. 재산이 어차피 우리 거라고 하셨죠? 경찰이 나섰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이때 소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상황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왜 경찰 아저씨가 와 있어요? 정옥이 소연이를 안았다. 괜찮다, 소연아. 할머니가 지킬 테니까.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소연아, 엄마 아빠는 잠깐 경찰 아저씨와 이야기해야 해. 할머니와 함께 있자. 경찰이 도연과 서윤을 데리고 나가면서 정옥은 드디어 마음이 편해졌다. 68년 동안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싸운 결과였다. 소연이가 정옥의 품에서 말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고마워, 소연아. 할머니도 우리 소연이와 함께 있고 싶어. 장대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정옥의 마음은 오랜만에 맑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이 지났다. 도연과 서윤은 사기 및 재산 편취 시도, 허위 진단서 교사 등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재판 결과 도연은 집행유예를, 서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옥은 소연이의 법정 후견인이 되어 아이를 돌보게 되었다. 법원은 정옥이 충분한 판단 능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했고 소연이 역시 할머니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아침 식사를 마친 소연이가 밝은 표정으로 물었다. 예전에 눈치 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진짜 10살 아이다운 천진함을 되찾았다. 우리 소연이는 뭐 하고 싶어? 바닷가 가서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새로 시작하신다는 게스트하우스도 보고 싶고요. 정옥은 소연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준비하자. 할머니도 할아버지한테 좋은 소식 전해드려야겠어. 2달 전 그 폭풍 같은 사건 이후 정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우선 기존 집을 정리하고 여수 바닷가 근처에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매입했다. 평생 횟집을 운영했던 경험과 건물 관리 노하우를 살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싶었어. 그래서 이 자리를 택했지. 게스트하우스는 아직 공사 중이었지만 이미 몇몇 예약이 들어와 있었다. 정옥이 직접 요리해주는 조식이 포함된 바다 전망 숙소라는 소문이 나면서 관심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창문에서 바다가 다 보여요. 그래, 손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을 거야.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바다의 아침이었다. 정옥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그 시간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오후에는 오분자가 찾아왔다. 요즘 분자는 정옥의 든든한 동업자가 되어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도와주고 있었다. 정옥아, 오늘 전화 또 왔다. 다음 달 예약 문의래. 그래? 벌써 그렇게 많이? 내가 요리 실력이 소문났나 봐. 그리고 바다 전망도 좋고. 분자는 소연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소연이도 많이 밝아졌네. 예전에는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굴었는지. 이제는 눈치 볼 일이 없으니까요. 소연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저녁 무렵 정옥과 소연이는 바닷가로 산책을 나갔다. 예전처럼 남편의 사진을 들고 방파제 끝에 섰다. 여보, 많은 일이 있었어. 정말 많은 일이.
정옥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지난 2달간의 일들을 떠올렸다. 가족들의 배신, 법정 투쟁 그리고 새로운 시작.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 내가 평생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는 게. 하지만 분짜 말이 맞았어.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 바닷바람이 불어와 정옥의 머리칼을 흩뜨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바람이 시원하고 자유롭게 느껴졌다. 그리고 여보, 우리 소연이 잘 키울게. 이 아이만큼은 정말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소연이가 정옥의 옆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바다가 정말 넓어요. 그래, 소연아. 바다처럼 우리 앞에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어. 할머니는 이제 행복하세요. 정옥은 소연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응, 할머니는 이제 정말 행복해.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서 첫 번째 손님을 맞이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부부였는데 정옥이 차려준 저녁상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사장님,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에요. 고맙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손님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정옥은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접하고 싶어서 하는 요리였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도연이었다.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후 처음으로 정옥을 찾아온 것이다. 엄마. 도연의 얼굴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다. 정옥은 잠시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차분하게 맞이했다. 들어와서 앉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연은 정옥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서윤이 말에 휘둘려서. 엄마를 그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정옥은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다. 도연아, 내가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아가지 않는단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해. 그리고 진짜로 반성하고 살아가거라. 도연은 소연이와도 만나고 싶어 했지만 소연이는 아빠를 만나기를 거부했다.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던 것이다. 소연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구나. 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도연이 돌아간 후 정옥은 소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 아빠가 다시 와도 같이 살지 않을 거죠? 소연아,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할머니는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함께 할 거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고 싶어요. 여기가 좋아요. 소연이의 말에 정옥은 가슴이 따뜻해졌다. 한 달 후 게스트하우스 바다의 아침이 정식으로 오픈했다. 개업식에는 분자를 비롯해 시장 상인들 그리고 건물 임차인들까지 모두 축하하러 왔다. 정옥 사장님, 새 출발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모두들 응원해 주셔서. 정옥은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로운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날 저녁 정옥은 다시 바닷가에 나가 남편과 대화를 나누었다. 여보, 68세의 나이에 비로소 깨달았어.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우리 소연이도 주변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바다는 여전히 넓고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소연이가 뒤에서 정옥을 불렀다. 할머니, 손님들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신다고 해요. 조식 준비해야죠. 응, 소연아.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준비해 줄게. 정옥은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다. 게스트하우스 간판에 적힌 바다의 아침이라는 글자가 바닷바람에 살랑이고 있었다. 정옥의 새로운 인생처럼 그 글자들도 자유롭게 춤추고 있었다. 68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이정옥이 마침내 자신의 주인공이 된 순간이었다. 여러분, 이정옥 할머니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68세의 나이에 새롭게 인생의 주인공이 된 정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자신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옥 할머니처럼 말이죠. 사실 우리 주변에는 정옥 할머니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들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말이죠. 정옥 할머니가 68세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관계라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인가요? 정옥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댓글이 새로운 이야기의 영감이 되기도 해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업로드될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당당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